이번 시간에 그 밖의 소득공제 관련해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개인연금저축은 과거에 이미 가입을 했다면 즉 20년 전인 이야기인데요.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내용을 아직도 가입하고 있다면 불이백의 40%와 그러니까 소득공제 한도 연 7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만 된 것만 가능합니다. 자, 혹시라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우리 뒤에서 설명드리는 연금저축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혼돈해서 그쪽으로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다면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득공제 대상자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교재 20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첫 번째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밖은 5명 미만일 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종이 나와 있는데 모든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따집니다. 최대 120억 이하, 최소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했을 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폐업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때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모든 대표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제할 대상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밑에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게 오히려 불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법인 대표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입할 수가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결과적으로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적용될 여지가 없고요. 법인 대표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적용이 가능한데 이 법인 대표자도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7천만 원,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부동산업에서 발생되는 소득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소득금액은 원래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죠. 합쳐지면서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안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부분은 법인 대표자 7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보시면
불이백 및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1억 원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200만 원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억 원 분들은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년 동안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이 있을 때 사용 금액의 25%, 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15%, 30% 공제를 해줍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요건들을 잠깐 보면요. 자, 사용자 범위, 신용카드 누가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자 범위가 나오는데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동거 입양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동거 입양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대상자와 비교를 해보시면 한 사람이 빠져있죠. 누가 빠져있죠? 형제 자매가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가 사용한 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빠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하고 똑같다라고 보여지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빠져 있을까요? 자, 보시면 부양가족 중에 직계 비속의 경우에 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위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장애인 직계 비속에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해주되 적용은 두 가지, 형제 자매라든가 장애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는다. 부양가족으로서 장애인 배우자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동거 입양자 같은 경우에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걸게 되면 20세 초과자부터 60세 이하자 사이에는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 공제 못 받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에 제한은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여야 되고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고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들어가 있으면 그쪽에서 공제를 받는 거지 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해서 개정세법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2월 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 30%, 도서, 공연, 미술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입니다. 근데 3월과 4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율을 2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3월 달에 2배로 인상을 했다가 4월, 7월은 거의 80%를 공제해 주는 걸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다시 15%, 30%, 40%로 기존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년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자, 소득공제 한도를 보면 자, 급여 수준별로 원래 200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었죠. 7천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1억 2천 이하일 때 250, 1억 2천 초과일 때 200만 원을 공제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20년도에 한해서 3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7천만 원 이하일 때 330, 1억 2천 이하일 때 280, 1억 초과일 때 230만 원까지 한도를 상향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향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20년도 12월 달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21년 2월 달쯤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공제 한도도 2월, 3월, 4월, 7월, 8월 이후 공제율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공제 한도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는데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수작업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을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전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제공이 될 때에도 그렇게 다 구분돼서 자료가 제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작년도보다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더 복잡해졌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소득 공제가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금액들을 한번 보면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교육비도 기본적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 기부금 하는 경우 안 됩니다. 자,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조금 이제 그렇게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돌아다니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12월 달쯤 되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자선남비 있고 자선남비에 구세군 자선남비에 보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게 찍게 되면 신용카드를 갖다 대게 되면 결제가 되죠. 그러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못 받습니다.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자동차는 신차 구입비 적용을 안 해줍니다. 신차로 구입하는 거 안 해주는데요. 다만 이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만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를 할 게 아니라 전액 다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10%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물품 구입한 부분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용들 중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안 받아도 이미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을 거고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거고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고요.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물품은 이미 면세로 세금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중 혜택은 안 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걸 살펴봤고요. 자, 중고자동차 구입액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중고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추가됐고요. 10%를 일반 사용금액에 포함을 합니다.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사용금액, 일반 신용카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해서 제공을 합니다. 어디서 제공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간소화 자료에서 다 구분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한 그 금액이 중고차와 관련되는 건지 신차와 관련되는 건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서 제공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만이 이걸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교재 211페이지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대표적인 걸 봤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 연말정산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합니다.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런 제외 상황들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한 거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명백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산세 적용은 배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관계를 한번 보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둘 다 적용을 해줍니다. 자, 앞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안 해준다라고 했던 거는 이중 혜택은 거의 대부분 다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이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둘 다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왜 둘 다 해주냐면 둘 다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된다라고 분리하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적용 방법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못합니다라고 한번 시행한 적이 있는데 시행과 동시에 거의 적용 불가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약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가능하고요. 교복구입비 교복세액 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있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입니다. 용역의 대가로 결제한 걸 의미합니다.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과 관련 없이 지출한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의 사례 부분 한두 가지만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형제 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 소득공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간략하게 한번 보면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지금 계속 납입하고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가입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 기간에만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2020년도에 총급여가 8천만 원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물론 이제 2020년도에 8천만 원이고 2021년도에 8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21년도에는 적용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만 공제가 불가능하다.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이 부분은 근로소득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부터 배제한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납입 금액이 있는 분들은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양도 해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된다면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한도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공제를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최대치로 2,500만 원까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자, 2,500만 원 적용받는 규정을 보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가 있었죠. 근데 보험료 공제인 건강, 고용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다 공제가 되는 거고 2,500만 원 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합쳐서 2,500만 원까지만 적용을 해주고 2,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 정리했습니다.